이어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예,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소식에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하는 기사가 역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실제 국민의힘 분위기 어떤지 좀 입장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변호사시잖아요.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거법 전부 무죄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 네. 일단 딱 결과가 나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놀라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속보가 계속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떴잖아요. 예. 뜨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게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뭐 좀 약간 이상한데라고 하는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막 갑자기 무슨 사진이 조작된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무죄까지 나면서 뭐 다들 충격에 빠졌죠. 아니 저 실제 이제 재판부 판결 내용을 좀 뭐 어제도 속보도 들으셨을 거고 언론 보도로 좀 이어졌잖아요.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세요? 저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선거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건 정말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뭐 혼동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점을 명시한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쟁점이었죠. 첫 번째는 뭐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고 김문기 씨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는 건 아주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개입 정황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황이었고 두 번째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종상향이 4단계에 상향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경위가 무엇인가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이제 뭐 당의 지도부도 반발을 크게 했지만 여당의 소위 잠룡들 강하게 반발했던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특히나 유리한 판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 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무슨 사필 규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황당했던 게 일단은 어쨌거나 재판부가 이게 처벌에 이를 만한 거짓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준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말의 죄송함을 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필 규정이라고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굉장히 보는 시선에서는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보니까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이제 결론을 하고 논리를 짜맞췄다 이런 얘기인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판사들의 성향 뭐 이런 거 재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의원님도 혹시 그렇게 보세요? 이게 재판부가 뭔가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 위해서 억지로 판결을 그렇게 썼다 뭐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래도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법부가 그러지 않고 뭐 그 판사님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의는 안 되지만 판결은 그래도 존중한다. 맞습니다. 사법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좀 추락하는 길을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닌데 뭐 현 정권 내내 그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가장 큰 공격 포인트는 사법 리스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재판은 아직 남긴 했지만 이 제일 눈앞에 딱 선거법 이거를 굴레를 벗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 혹시 있으십니까? 결국엔 국민들께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고 예.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훨씬 무거운 예. 부분들입니다. 죄명 그런 자체가 부분들에 그렇죠. 예. 대해서는 사실은 아마 선거가 뭐 언제 있든 간에 선거 전에까지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확정 판결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가까우시잖아요. 뭐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항상 같이 많이 네. 다니시던데 네. 혹시 어제 이 판결 보고 한동훈 전 대표 앞에 공식 반응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만능증 요 얘기인데 그거 말고 따로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었습니까? 따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매일 네.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어제는 따로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반응했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단핵 심판 선고 결과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의원님 조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이런 거 좀 파악하고 있는 거 계세요? 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나름 보안 유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은 많고 하지만 뭐 아주 그냥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이제 기각 각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5대 2대1 요 결과 이후에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지도부라든지 몇몇 중진 의원들의 기각이나 각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뭐 정보나 그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인 희망과 바람이라고 보세요? 일단 법리적으로 기각의 가능성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러야 하는 거고 어쨌거나 비상계엄이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반까지는 안 간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헌법재판소에서 8명 중에 3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의 기각의 가능성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루트로 정보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래 사실 선거법 항소심 판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당연히 관련이 없는 건데 이게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재판관들이 어제 결과를 보고 조금 흔들릴 거다. 뭐 생각을 바꿀 거다. 뭐 이런 혹시 이게 기대일지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사법부가 너무 많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사법부는 뭐 법과 원칙에 따른 그냥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항소심 결과는 상관없이 맞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저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윤상원 의원은 4월 11일 대놓고 4월 11일 예상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이 아닌 거 확실하고요. 요즘에는 워낙 여러 정보가 있어서 뭐가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진짜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정말 고급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정치적 행위로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잠룡들 이재명 대표 어제 선거법 무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만나면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어제 재판보다 훨씬 많은 혐의들의 잘못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전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전략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국민연금.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의 3040 의원들이 이제 같이 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데 이
실제로 이 국민연금 개정안 모수개혁 요거 발표가 된 다음에 청년 세대들의 불만이 많이 큰가요? 엄청 피부로 크다고, 느끼시기에?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먼저 간단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사람들은 더 내야 하고요. 예. 받아야 할 사람은 줄여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그럼 더 내고 덜 받기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어떠한 형태로 간에 그렇지 않으면 고갈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내야 할 사람은 더 내고 받아야 할 사람은 줄여야 됩니다. 그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덜 받을 건지 어떤 사람들이 더 내게 할 건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대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모수개혁안 같은 경우는 더 내고 더 받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인데 더 예. 받는 건 기성 세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청년 세대들이 더 내는 건 일정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라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책임을 청년 세대만 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대 간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는 거지요. 아니 예전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음 나올 때 더 내고 덜 받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야는 어쨌든 더 내고 더 받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합의했던 뭔가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유럽식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판단 때문에 예. 뭐 일정 부분 받는 양은 늘리겠다라고 뭐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본 취지와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그런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내고 더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약간 기괴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뭐 1% 2%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목적 자체가 이제 완전히 틀렸다 이런 입장이신데 맞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이제 발표되고 합의안이 근데 이렇게 갈 거라는 건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야 젊은 의원들이 같이 저 기자회견하고 반대하시던데 이 결과 나오기 전에도 그 다른 당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 교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정부안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기에 가까웠습니다. 더 그래요? 내는 것도 세대별 차등을 조금 둬서 이제 그 은퇴가 임박한 50대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많이 내고 40대는 조금 더 천천히 많이 내고 20대는 조금씩 올라가는 내는 양을 조금씩 차등을 둔다라는 안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받는 세대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죠. 그게 예.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다 반영시켜 주지 않는 형태로 해서 덜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최종 합의 단계에서는 모두 다 빠져버렸어요. 모두 다 이제 덜 기성세대가 조금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최종 단계에서 완전히 나빠져버리면서 최종안을 보니까 정말 그냥 청년 세대만 모든 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네. 이게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 연금 건드리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유권자 표니까. 예. 자 그럼 지금 여당, 야당 지도부는 소위 말하는 청년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60 기성세대예요. 그 양당의 기성세대 지도부가 본인이 속해 있는 세대, 지지층, 표 이거를 의식해서 정부 안보다 훨씬 후퇴한 덜 개혁적인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걸 적어도 주도한 정치인들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당 지도부인데 그러면? 네. 일단 더 주도한 거는 민주당이죠. 그래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주도를 했고요. 일단은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걸 최대한 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금 개혁이 되지 않으면 매일 수백억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일단 내는 거라도 빨리 더 내야 이 연금 적자를 조금이라도 뭐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비난은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의 비난과 그 세대 기성세대에 대한 비난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변에 어른들이나 뭐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면 이 방향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는 그래도 소 팔아서 애들 키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기성세대가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이게 문화였거든요.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 좀 소수의 정치인들이 해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은 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양당이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연금 투기는 계속 가동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일단은 향후 연금 특위에서는 이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덜 받기. 그렇죠. 일단 네. 청년 세대가 더 내는 건 이번에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구조개혁 단계에서는 이제 그 기성 세대가 어떻게 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뭐 연금 수령 나이를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아니면 어떻게 그 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미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네. 4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 분들도 나올 건데요. 그런 분 우리가 뭐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지금 연금을 올리자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양보하는 형태로 해서 뭐 기성세대가 조금 덜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가 되든 간에 네. 일단은 이 대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또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저는 뭐 제2요구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꼭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결국에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차피 야당이 이제 네. 입법권에 이제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키를 주고 있는 건데 이 특위 보니까 의원님 들어가셨죠?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기자회견했던 젊은 의원분들은 특위에 안 들어갔던데 이거 특위에서 청년 세대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으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의원들은 다 빠졌죠. 노골적으로 다 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김남희, 강선우, 모경종 의원님 세 분이 이제 젊은 층을 대변해서 들어오셨는데요. 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지성이라고 비난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금 특위에 배정한다는 건 적어도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청년 세대는 무시하고 지나가겠다라는 저는 의도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